김병호 소장 페이스북에도 뭐 잠깐 올려놨지만 하여튼 뭐 당헌을 만드는 일에 최소한 5번 정도는 참여했던 것 같고요. 이런저런 정치적 실험을 실무자로서 해왔습니다. 제가 정치적 좀 책임자로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시도가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민주통합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어쨌든 명색이 공동사무총장이라는 걸 맡았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 과정이었기 때문에 1개월 그 과정을 맡았었고 그게 제가 이제 정당의 어떤 나름대로 세운 정당을 모색해왔던 제 경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2년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 뭐가 잘못됐는지 반추해보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걸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제 생각을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싶은데 마침 그냥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막 이렇게 뭐랄까요 거의 와해대가 한 뭐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평소보다 약간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제 나름에서는 첫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목 여기 뭐 모든 그 구상이나 내용 전체를 다 이렇게 원리를 밝혀가면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첫 생각의 단초들을 열기 위한 기본적인 이런 현황 같은 걸 좀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조금 이렇게 발제의 앞부분이 좀 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대한정당이라고 하면 뭐 그 말 자체로 보면 제3정당을 추구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 발제도 있지만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양당제라고 하는 제도적 강제 속에서 과연 제3정당이 가능한가 이 고민에서 오늘 제 문제의식과 이런 거하고 많은 토론을 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한국 정당의 제1문제가 뭐냐 시대마다 조금씩 그 제1문제가 달랐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정당개혁의 핵심적 요구가 지금에서 보면 저는 이제 정치체제와 정당체제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87년 헌법 이게 제2국공화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6공화국의 한계가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제의 한계인데 이 대통령제라는 게 원래 정치학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민이 두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거기에서 오는 충돌이 기본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게 대통령제다라고 이렇게 정치학적 원론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정리했듯이 느슨한 정당체제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의 중앙당이라는 것은 당사도 그게 없습니다. 당사도 없고 뭐 연구소도 없고 당 연구소도 없고 가면 희한합니다. 그런 거 하고 하나는 상향식 공천 흔히들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게 이제 지금 전체 선출 과정에 일단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대통령제가 갖는 제도적 어떤 충돌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제 정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이제 상보 이게 내적 정합성 이게 원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체계 시스템이라는 거죠. 뭐냐면 당이 약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이 세야 되고 그래야만이 대통령이 이제 이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 연방제와 상하원의 공화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언론의 역할,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거에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는 돌아가지만 한국의 대통령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체제상으로 보면 어쨌든 헌법이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를 결합하고 있고 한국은 특히 내각제 요소가 한 뭐 비율로 굳이 이야기하면 30%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체제는 양당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당제가 그 흔히들 2.5당이라고 부르죠. 여야가 있고 이제 작은 구조정당이 몇 개 있는 형태인데, 이것이 양당제 제도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 하면 저쪽 아니면 이쪽이 정권을 교대해서 잡는다는 점이지만, 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달리기 경주에서 2명이 달리기 때문에 1등만 넘어지면 2등이 1등 하지 않습니까? 3명이나 4명이 달리면 1등이 넘어져도 자기가 꼭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등을 꼭 발을 걸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양당제는 발을 거는 게 양당제의 뭐라 해야 되나, 기본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립 재조선 개인을 하고, 지금 현재의 여야의 대결도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극히 정상적인 형태죠, 양당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적 극단화, 양극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레이건 이후에 조시 부시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정치의 양극단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알국은 이제 이 제도적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알다시피 티파티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온건파는 티파티가 다 떨어뜨립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하고 중간 좀 이렇게 이 대화가 되고 서로의 제도적 어쨌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파 국회의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 외에는 이 다수제 민주주의 원리에서 회비제 민주주의 원리로 조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북의 선진화법이고, 또 하나가 어쨌든 88년 여소야대가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국회법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제 국가에서는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이 많은 데가 전 상임위원회를 다 가집니다. 그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상임위원장 뽑는데 다수대로 투표를 하니까. 미국도 그러고요. 그랬는데 88년 이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88년 알다시피 이제 여소야대가 생기니까 집권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득표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회비제 민주주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원혜영 의원님이 국회 선진화법 야측에 그 대표적인 말을 하셨고, 저쪽은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을 하고 계신 그분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돌 속에서 현재 정당의 상태도 이 정당의 어떤 문제의 상태를 그 제도적인 충돌 속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도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건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획득했는데, 여기는 통상민주당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제도화에 실패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특징은 몇 가지 민주당에 대한 프레시안이 한 10가지 정도 이상의 민주당의 문제를 한 2, 3년 전에 한번 연재한 적도 있죠. 제가 이때 이제 우리 원혜영 의원님이 당시 이사장으로 있었던 생활정치연구소가 주체가 돼가지고 프레시안이 한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기획 시리즈를 쭉 2주에 한 번씩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분석해봤는데, 민주당은 일상적인 지지의 계층, 기반, 지역, 성별이 선거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현재 10%대 지지가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 역설적으로. 선거 때만 45% 올라가지 실제로는 20% 이하다. 20% 이상 넘어갔던 적이 한 27%를 유지했는데, 그때는 DJ 선생이 계실 때였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면 호남이 70%를 지지해줄 때가 생기는 지지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호남이 특정 정당을 70% 지지합니까? 그게 안 하거든요. 거기도 한 30% 지지정당 없다가 더 많고. 그러니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20% 지지를 넘어서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적 당의 태생적 한계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좀 이제 뭐랄까요, 이제 뭐 언론적 용어, 좀 뭐랄까 자극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불임 정당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희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씨앗이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예구를 영입해오든지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영남이든 또 그만큼 득표가 가능한 뭐 충청권을 결합시키든 뭐 이런 식의 어떤 교배가 되어야만 집권하는 그런 정당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쨌든 87 체제의 유산으로서 진보적인 아젠다와 이념의 이니시티브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소위 진보정당 또는 뭐 좌파정당이라고 부르는 정확하게는 좌파정당인데요. 거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밖에. 그리고 항상 뭐 선거 때가 되면 한 10% 이상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뭐 한 3, 4%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활동가나 좀 더 이렇게 그 정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는 층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그쪽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그런 뭐 지금 강경파, 온건파로 하지만은 그보다 더 강력한 강경파 분석을 하자면 그게 당 밖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원 가능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취약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들었지만 2000년부터 한국 정당 체제도 이런 느슨한 정당으로 가기 위한 시도가 존재했고 그것이 어쨌든 그런 대세를 합의했든 안 했든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지구당 폐지이고요. 지구당 폐지는 뭐 고비용 조율 논리에 의해서 됐지만 또 하나가 이제 미국식 원내 정당화의 추진이고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어떤 계속 선호 또 그런 방향으로 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느냐? 그 느슨한 정당 체제는 아닙니다. 여전히 강력한 중앙당이 존재로 이렇게 제도적 역설, 역효과가 나타나 있는 현상이고, 뭐 현재 목도하다시피 그건 양당제의 구조의 어쨌든 그 제도적 강제에 의해서 뭐 그러한 느슨한 정당 체제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작동이 지구당을 없앴다라고 하지만 시도당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시도당의 존재가 이게 중앙당 관계에서 아무런 이 분권적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앙당만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겠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도적 그 문제 형식이고 이념의 부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이제 개국 계층의 미분화와 분단의 현실 때문에 이념 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 포괄 정당이라고 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념적 그 지향과 가치 지향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이야기를 좀 뭐 욕을 하면 뻑하면 이제 정체성 논쟁을 통해서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창수 실장님이 올린 글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제 긴팔 옷과 반팔 옷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이제 반팔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팔이 이기는 시기에 얼마 못 가서 겨울이 오면 긴팔 이기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인데 어쨌든 당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성으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 민주당의 역사와 민주당의 그 정통성을 상징하고 있고 이거는 87 체제의 유산이고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지금과 같은 분란에 빠뜨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 정당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출신 또 출신이라고 하면 뭐 이런 계층적 출신도 있지만 지역적 출신이 다양할수록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태생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어쨌든 97년 DJP 연합을 통해서 유신본당하고도 합쳤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하고도 손잡아. 또 최근에는 안철수라는 사람도 손잡아. 다양한 포괄성은 이 민주당의 오히려 정체성에 가까운데 어쨌든 당권 투쟁을 할 때는 민주화 운동의 적통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유동성을 띠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제가 간단히 다른 논쟁에서도 깊이를 했지만 한국은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와 우파 또는 개혁과 수구 이런 관점이 정당 정치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 애매모호한 속에서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아니라고 불렀다가 또는 보수정당이 반대하는 개념으로 진보라고 불렀다가 자국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 진보정당 자체 좌파라고 했다가도 얘기했다가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수구개혁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김대호 소장이 익히 알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정당에서 강령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당 때만 한번 읽어보는데 그것도 다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령에 따르는 어떠한 혜택이나 평가나 가치 부여가 없습니다. 당 안에서. 그냥 당헌이라고 하는 그 서류에 존재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그러니 영혼 이야기하는 게 웃기죠. 무슨 영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나 그냥 두뇌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두뇌에 철학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두뇌 자체가 바디지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영혼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양당제의 포괄 정당을 띄고 있고 또 민주당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이야기에 정당 운영에 있어서 정근대성이 그대로 지금도 정착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써놨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개파연합당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상가연합입니다. 상가연합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뭐냐? 백화점이다. 오너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 오너에 의해서 대출도 되고 어느 날 대출 못 올리면 그냥 팍 방도 빼버리고 간판도 착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재력도 가지고 있는 오너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현상은 뭐냐? 제가 비유할 때 이건 마트다. 새로운 전통시장과 백화점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마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철수 현상으로 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근데 상가연합회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자판을 굴리다 보니까 소위 이렇게 CI 작업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제 청소도 잘 안 되고요. 자기 앞에 장사를 열심히 잘하면 되지 저희는 자기 개파 국회의원들 많이 당선되면 되지 전체 당선 필요 없고요. 또 이 시장 전체가 꼭 정권을 획득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나.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고 난 뒤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씹는 일이 이제 본업이 되고 협조를 잘 안 합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상가연합회 정당의 민주당이 이제 완전 막장 드라마로 간 이유가 바로 그동안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장악을 하고 있거나 또는 평화적 시기의 어떤 약간의 타협이 가능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극단이라기보다는 극적인 사건, 즉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이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대처 과정에서 이 가지고 있던 내적 목숨이 폭발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 방식을 놓고서 이 민주당의 본래의 성격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또 어쨌든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사태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이제 결국은 그럼 이 개파연합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잠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정당의 시대를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 정당 세대를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4세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당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 제도죠. 그러니까 해방 전후에 정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에 정당법을 도입해서 정당 후보가 아니면 출마 못하게 막았던 시기.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양당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당제가 되니까 그 유신을 통해서 중선거구제 같은 걸 시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제에서 이기고 있었거든요. 80년대까지를 거쳐서 87년 체제가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정당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정당, 거의 이제 카리스마 정당이라고 부르는 지도자 정당이 나타난 거고, 이 지도자 정당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2003년과 2004년에 저희 이제 열린우리당의 시도와 정당법이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명부 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진보 정당이 드디어 원내에 진입한 거죠. 그 시기가 왔고, 그럼 지금은 뭐냐? 5세대인데 결국 한국형 대한정당은 5세대 정당의 형태를 띨 것이고, 이 5세대 정당은 결국 뭐냐? 그럼 제도적 어떤 이런 뒷받침, 제도적인 토대 위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죠. 가능한. 결국 한국형 대한정당은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도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잠정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열린우리당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당사에서 특히 야당 정당에서 당의 어떤 보통 정통성을 단절하고 지켜진 당은 두 당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87년, 88년, 그러니까 86년, 87년을 겪으면서 민한당, 민주한국당에서 신한민주당이 만들어져서 이민우 구상에 의해서 시작된 제1야당을 YSDJ가 깨고 통일민주당을 만들면서 그 당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고 그 당이 결국 총선에서 퇴출되거든요. 이민우 구상이라고 내각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대통령제를 지향하니까 깨버리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DJY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시도가 성공했죠.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는 바로 열린우리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법통을 그대로 깨고 밖에서 보면 분당 뛰쳐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야당의 역사를 완전히 끊었죠. 물론 그 뒤에 2007년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항복을 해서 145명인가가 이제 8명인가요? 그 당이 흡수돼서 들어갔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보통 연결됐지만 그 시도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열린우리당의 성공은 뭐 여기 정의해놨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의 존재, 또 탄핵의 존재, 뭐 정당개혁의 열기,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열린우리당의 시도가 성공을 했고 또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가반을 엮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야당 단독으로. 자,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학자가 있다면 사실은 열린우리당 연구를 해야 된다. 열린우리당 연구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나와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만 가지고도 저는 한 3번 정도 나눠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권을 개편할 것인가? 지금 이제 결국은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권은 이런 양당제가 강제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야권이 이제 생존해 왔냐면 여기 써놨듯이 연합정치라고 하는 형태로 이동해 왔습니다. 결국은 야권이 제도화에 성공한 어떤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의 대표성을 획득한 완벽한 양당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연합정치를 하게 됐고
이 연합 정치는 이제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가 있는데 가장 연합 정치의 높은 단계가 이제 통합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걸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으로 끊임없이 당을 합치는 거죠. 결국 당을 합쳐서 시도해온 가장 마지막 시도가 민주통합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그에 비하면 좀 다른 시도이긴 하지만 좀 굉장히 어설프고 뭐 그냥 당 대표와 대표가 그냥 합의하고 두 사람만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행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대표가 탈당을 해버리면 당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합법적으로 당헌상으로는 거의 유일한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 한 명의 대표성도 없어요. 법적으로 지역위원장도 없고 뭐 임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 위헌정당이 되겠죠. 박영선 당대표가 탈당했거든요. 그건 뭐 이론상으로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뭐냐면 새로운 정당의 시도는 계속 그러면 정당 통합운동이겠느냐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아닌가 이 문제에서 지금까지 제도적 장치나 한계 이런 걸 본다면 궁극적으로 결국 통합정당이 되겠죠. 저는 뭐 한 1년 전에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쪽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뭐 새로운 정당 한다니까 결국은 아마 정당이 통합될 건데 정당운동을 시작하면서 통합운동을 전제로 하고 정당운동을 창당을 하거나 정당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망해고 성공하지 못한다. 합칠 정당에 누가 들어가겠냐. 그러니 저당을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고 해야 되니까 통합의 통째로 꺼내지 말고 정당운동을 일단 시작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시작은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신당 이야기를 하면 소위 정당 창당의 경로와 전략이 구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즉 소창당 또는 창당의 시작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높여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바로 대창당으로 가버려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정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단 한 명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하면 국회의원들 이동합니다.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공천에 떨어진 사람도 오니까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딱 해보니까 한 명도 이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뭘로 봐야 되냐면 소창당으로 보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 지방선거에서 강역에서 한 명만 나서내면 성공이다. 안철수 신당 이야기입니다. 2명 되면 상당히 주목받는다. 3명이 당선되면 대세를 장악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 공천도 뭐 예를 들면 전국에 정말 좋은 사람은 20명 정도나 공천하면 된다. 그 정도도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강력에 한 3명 그리고 저는 뭐 그보다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 제안도 넌전시 했는데 뭐 받지 못하던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대창당으로 가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죠. 단 한 명도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당을 통합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새로운 한국형 대한정당의 운동은 결국 정당 통합운동으로 갈 것인가? 얼마 전까지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2016년 총선이 존재하고 이 총선 때까지 각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데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통합운동이 목표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경쟁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인다는 걸 본다면 이러한 새로운 정당 운동은 통합운동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운동권을 경험했거나 80년대를 거쳐온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독자 정당 또는 뭐 독당 뭐 이렇게 약칭 불렀던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실패했고요. 제3정당의 시도가 실패했지만 독당이라고 부르는 말 자체로 이미 실패합니다. 그게 이제 규정지어진 양당제 효과와 기존 그 야당의 존재고 또 야당 지도자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형식이 아닌 형식으로 이제 이사가 됐죠.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헌법이나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정 운동과 어떤 경로와 전략을 이야기하자면 연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전제로 해야 독재 정당의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이론적 완결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도적인 상고성, 그런 내적 정합성 이런 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현 정당법,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당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저는 실패 때문에 가능성이 일말 있다고 할 정도일 뿐이지 뭐 제도적, 이론적으로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짜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도적 강제성에 의한 양당제가 되기 때문에 제3정당을 하에서 소위 지금 제1야당을 일거에 무너뜨리게만 하면 우리가 제1야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고요. 이건 사실 공짜 심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역으로는 어떤 심리로 작용하냐면 너 남 좋은 일 시킬래? 어부지리 시킬래? 라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제3정당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항상 이제 그래왔고 의사적으로 너가 나오면 저기 새누리 되는데 이제 이런 원리 아닙니까? 이 반대는 공짜 심리거든요. 세상 김민주라면 무너뜨린 우리 일당이야. 이런 건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게 설득력도 있지만 뭐 국회의원이 어쨌든 뭐 130명에는 정말 어느 날 그냥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남의 대표성, 진보개혁의 대표성, 집권 가능성 이걸 가져야만이 1야당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세대 정당을 이야기할 때 뭐 흔히 이 논쟁에서 열린우리당 때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는데 유럽식 정당이냐 미국식 정당이냐 당원 중심 정당이냐 지지자 정당이냐 중앙당 중심 정당이냐 원내 정당 중심이냐 이 논쟁이 치열하게 존재했고요. 이 치열한 논쟁이 그러면 이제 뭐 최근에 저 장하성 맞나요? 한국 자본주의의 논쟁에서 신자유주의 논쟁은 의미도 없다. 왜냐면 자본주의 기본 시장 질서도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전되죠. 한국 정당도 바로 그 적용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논쟁은 되게 사치예요. 왜냐하면 이 정당이 어떤 그런 토대 하에서 그런 논쟁을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 이전의 정당이라는 게 하도 이 개인 카리스마 정당에 의존해 있는 사당적 요소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당으로 진행 자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면 300만 당원이 존재한다고 그러지만 당원 명부상으로는 실질적인 당원은 10만도 안 되고 당비 내는 당원은 당시 10,000명도 안 되고 그 당비의 대부분은 당 총재가 부담하고 이런 식 정당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이제 대중정당으로 갈 것이냐라고 해서 그 대중정당의 최초의 시도가 2000년에 1월 달에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이고 이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정당이라는 틀 안에 한계에 빠져서 집권정당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공세돼서 만들어진 정당이 제가 볼 때는 열린우리당으로서의 대중정당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 가능한 정당, 그대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어쨌든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줘서 다른 기회에 제가 말했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을 낳았습니다. 당시 2004년 새누리당이 열린우리당 당원의 한 80%를 맡겨가지고 거의 뭐 토시도 잘 안 받고 맡겨서 만든 당원이고 그 당원에 의해서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제도화에 성공했습니다. 당비 내는 당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공직선거 후보의 경선 원칙을 변경한 적이 없고요. 거의 한 10년 역사에. 그러니 성공한 거죠.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기억하기에 당헌만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미 당헌이 9번 변경됐고 그 이후에 어떤 경선 규칙은 제가 기억하기에 한 6, 7번 바뀌었고 어떤 자리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어떤 당헌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그 시행한 뒤 이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제도적 보완을 해서 만듭니다. 그거에 시행되지도 않고 이제 어떤 선거가 되게 되면 그 3개월 전에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에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계속성이 없는 규칙에 누가 복종하겠습니까? 다 불만인 거죠. 그 문제는 그럼 왜 규칙에 계속성이 없냐? 개파 이익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자기들한테 유리한 당원을 변경하는 겁니다. 특히 공직자 선출에 있어서는 어떤 게 왜 그때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건의와 시도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예를 들면 중간에 뭐 2008년 이럴 때 예를 들면 배시 문제 같은 도입도 일부 했지만 반대가 심해서 그럼 그거의 보완적 요소로서 다시 그걸 평가해서 보완하면 그게 만연되면 아닌데 싹 폐기하고 새로 만듭니다. 싹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게 좋죠. 우리나라 원래 그래 왔습니다. 그게 좋긴 한데 싹 폐기하고 새로 만들면 그게 다음 선거에 적용되는 아닙니다. 그 선거 한 달 전에 또 바꾼다 이거. 이게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생각해봤더니 오늘 주제가 이 부분 안에 공천인데 당헌제도가 이런 당헌제도 저런 당헌제도 다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당헌제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심사숙고가 필요한데 어쨌든 흔히들 미국은 지지자 정당이라고 부르고요. 유럽은 당헌 정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의 예를 들면 뭐 한때 160만, 80만 이리 같은 예를 들면 뭐 독일의 3인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이런 게 지금은 60만, 40만까지 내려와 있고 프랑스 사회당 한 25만 정도 됩니다. 당원이.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25만인 당원이 직접 투표하죠.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정당이 계급정당의 성격을 띠고 이념정당의 성격을 띄어서 대중정당으로서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전면적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열린우리당의 시도도 제가 이제 공감적으로 너무나 때늦은 유행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정당,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전 근대와 근대와 탈근대가 다 중첩되어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당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까지 막 결합되어 있고 모바일까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당헌 제도를 고정해서 당헌 중심 정당으로 간다는 건 극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뭐랄까요? 대표성을 갖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연한 당헌 제도, 개방적인 당헌 제도, 그리고 좀 더 정당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네트워크 정당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 가보면 미국은 당원이 없는 지지자 정당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이제 메릴랜드주하고 공화당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이런 데 가서 그쪽에 지역 당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작은 당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이제 당원이 어떤 당이냐 뭐 10몇만이라고 해서 그 도시에 어떻게 10몇만이 당원이냐 그래 보니까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을 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양당제 정책된 역사에 의해서 그 당원들이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 당원들의 어떤 전통이 있어요. 이런 집 한 채가 그 어떤 지역의 당원 당사인데 누가 기부를 해서 쓰고 있고 이게 훨씬 좋죠. 말하자면 이런 식의 운영을
그런 역사성에 의해서 대의원 선출이나 당원 코커스라고 해서 당원 대의원 제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마치 미국은 뭐 당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마치 뭐 원내 전당의 과도한 추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중앙당의 막 약화가 정당의 핵심이나 개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민당은 다른 말로 부르면 이제 개방형 당원 같은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당원인데, 이 온라인 당원은 온라인 당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재미가 별로 없는데, 현실은 이제 정책 당원 제도가 이렇게 붙이고요. 이 정책 당원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김대호 소장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제 당의 이제 어떤 그 영혼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실천 경영.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하나는 지역당, 지역 체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슈에 대응한. 지금 같으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흔히들 의료 민영화 문제든 또 복지, 세금 문제든 이런 대응을 과연 지역 당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가? 이제는 못한다죠. 한국 정치에 그런 역사도 없고 그런 지역 당원이 동원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역 당원들의 그 당원 구성을 보면 60%가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용사, 부동산, 이런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부들.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절대적 다수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직업인, 화이트 칼라 이런 사람들이 지역당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갔을 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린우당 시절에 확 나왔다가 그 사람들이 사라졌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냐? 그게 바로 이제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에 대응해서 그 이슈에 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당의 소위 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예비내각제 같은 데하고 연결되고, 이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만약 비례대표 제도가 존재한다면 선출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체계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현재 같은 지역 당원 체제를 가지고 유능한 영혼을 실천하는 그런 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저는 생각이죠. 이 대의원 제도라는 이런 것들이 다 지역 대의원과 정책 대의원 이런 걸로 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죠. 이런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요. 자, 공천 제도로 가봅시다. 오늘 원래가 핵심이 공천 제도를 중심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런 아주 긴 사슬 길었고요. 흔히들 현역의원 최소 50% 이상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핵심도 아니고요. 전략공천은 마치 잘못돼서 폐기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전략공천은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가 전략공천이 30%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10%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단수공천. 2012년의 경우에 150명여 명을 단수공천했습니다. 전략공천은 제가 5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단수공천을 전략공천으로 자꾸 착각해서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전략공천이 없으면 정치 시인이 어떻게 진입합니까? 현 경선제도라면. 흔히들 어쨌든 지역에서 땅개처럼 파고 김조사 챙기고 지역에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은 정치 시인이 어느 날 들어간다고 그 사람한테 공천이 될 이유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략공천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데 전략공천의 어떤 쓰임이라든지 형식 이런 거는 굉장히 통제되어야 됩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어쨌든 기획공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어떤 특정,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윤상현 지역 같은 데는 윤상현한테 이길 사람을 골라서 거기 공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사양식 공천이 있는데요. 이 사양식 공천이 마치 지금 뭐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대안이 아니다. 한국에서. 하양식 공천은 독재를 불러오고, 하양식 공천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하양식 공천이 기존 정당에서는 단수 공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개파 나눠먹기죠. 개파 나눠먹기, 하양식 공천, 단수 공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사양식 공천은 뭐냐?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열린우리당이 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이 86군데인가를 했고 한나라당이 24군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열린우리당이 이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랬냐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사양식 공천을 하다 보니까 당시 3배 정도로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위반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걸 조중동이 집중적으로 공격했고요. 고소고발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이 붙었으니 얼마나 그 선거인단을 또 모집했고요. 뭐 이런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그 자본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관위에 고발된 또는 신고된 선거 위반 정당 1위, 근데 뭐 다른 정당이 3배나 나니까 이게 뭐 그 앞뒤 설명이 없이 그냥 공격해대니 결코 뭐 좋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사양식 공천 제도는 아까 말했지만 느슨한 정당 체제를 갖기 위한 미국식 제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어쨌든 대화가 되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공천과 관계없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히는 게 그 제도인 거 아닙니까?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95%, 몇 년 전에는 98%까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물갈이가 한국의 최대 36%까지 당선된 적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한국 국민이 단 한 명도 고정이 안 되죠. 싹 물갈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다 몇 쫓아가면 국회의원이 98%가 현역이 그대로 후보가 된다는 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미국 왜 그러냐? 7명, 10명, 15명이 나와도 한 번 투표로 끝나거든요. 한 어떤 경우에 25%만 득표해도 1등이거든요. 현역 국회의원 이길 후보가 없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뭐 흔히들 상향식 이런 걸 제도적 대안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결코 혁신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천제도를 할 거냐? 제가 뭐 3년 전에도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일까 했더만 하나도 못 받던데, 슈퍼스타 K 방식이라고 제가 약식을 붙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직접 참여해서 뽑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특징이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 그러니까 우리도 후보를 선출할 때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스토리를 보고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회선 행사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14회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K가. 그러니까 단 한 명의 당선자가 나오는데 예선부터 14회분을 거쳐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저는 한 4번 정도 또는 3번 정도로 설정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런 공천, 그러니까 정당에 있어서의 지금 상가연합회, 개파연합체 정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들라 그러면 저는 공천제도 하나만 정착을 해도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천제도가 정착이 되면 개파 수장의 눈치를 봐서 자기 공천을 보장받을 이유도 없고요. 개파 정치를 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개파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또는 공직 후보자가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천제도만 잘 정비한다면, 하나를 들어가면 저는 공천제도를 정비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개파를 끝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후보를 뽑는 단위로는 전문가, 당은, 국민, 이 3개의 주체를 세우고요. 두 번째, 먼저 전문가 심사를 하기 전에 공천자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정과 부적절한 정치 행위, 과거의 기록 이런 거에 의해서 기본 자격만 심사하고 거기서 이제 자격이 안 된 사람만 탈락시키고 나머지를 다 경선 후보에 붙이면 전문가 심사를 합니다. 근데 저 전문가 심사에는 여기 말하자면 제식으로 이야기하는 필답 고사도 또 연설도 토론도 다 포함시켜서 반드시 이것을 3차례 이상 해서 그것에 일일이 점수를 다 매겨서 그 점수를 공개하고 그 점수의 공개를 당원 투표에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 종목을 보면 예선 점수를 가지고 결선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선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결선에 올라가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심사단은 이게 이제 배심원제하고 좀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심사단의 평가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주는 건 빼버리고 10% 내에서 빼고 나머지 점수 제청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반드시 결선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즉 50% 이하의 지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 어떤 몇 점을 20% 줄지 10% 줄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당헌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당헌이 왜 동시에 하지 않고 당헌 투표를 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당은 일단 정당은 한국적 정당은 좀 강한 정당이 현재 기본 정당 체제상에 존재하고 있고, 중앙당 어쨌든 당헌의 중심성이 약간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먼저 투표해서 1, 2등을 확보하고 50%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해서 이제 당원과 국민이 다 하는, 그래서 지금 제도권에서 이야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결합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결선 투표를 하면 된다. 이 결선 투표는 전국 동시에 하면 된다. 전국 동시에 하면 참여율의 저조 이런 걸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보고 이 결선 투표가 없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직 후보자 말고는 다 있습니다. 뭐 대모임도 그렇고요, 노조도 그렇고요, 반장 선거도 그렇고요, 다 우리나라 지금 결선 투표합니다. 근데 단정치급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당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적어도 후보 선출, 그러니까 선거 최소한 2달 전, 뭐 정말 준비 안 되면 1달 전에 다 선출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5일 전에 선출하기도 하고 뭐 일주일 전에 선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적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국적 대한정당의 미래에 있는가 했는데 제 이야기의 종합은 공짜 심리를 버리기만 한다면 적어도 내년 5월 정도까지 어떤 최소한의 씨앗을 뿌려서 정당의 기본 틀을 갖춘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월까지 1년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정책 경쟁, 뭐 예를 들면 이슈 경쟁 이런 걸 통해서 경쟁을 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 경쟁의 과정에서 그냥 말하자면 뭐 우리가 제1야당이 되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라고 생각으로 개헌과 정치관계법 전체의 개정운동하고 같이 가면 또한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왔듯이 그 정당의 영혼, 비전 이런 것이 이제는 이제 부각돼야 되는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정당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념성이라고 하는 특정 이념성을 명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한민국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분명히 정한 그런 형태의 정당 운동을 해간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길게 제가 마치겠습니다.